천문학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화성에 집중하는 이유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단적으로 화성은 해볼만 해서일 것 같아요. 뭐 당장 화성의 흙으로 농사도 짓고 영화 마션처럼 뭐 감자도 심고 하는 거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주 여행의 가격이 지금은 얼마고 나중엔 얼마일까? 스페이스X의 경우에는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의 호스트 이시우입니다. 투자 세계 담당 이주호 기자입니다. 우주항공세계 담당 우주먼지입니다. 저희 1부에서는 이 우주, 그리고 이 우주에 대한 개발,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2부에서는 전환점에 선 우주항공산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주 이야기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화성이잖아요. 천문학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화성에 집중하는 이유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단적으로 화성은 해볼만 해서일 것 같아요. 화성은 비교적 지구에서 거리가 멀지 않고 그동안 탐사를 보니까 적어도 한 3억 년 전까지는 지구처럼 바다도 있고 대기권도 적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어쩌면 당시에 생명체까지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생전 물도 없고 대기도 없고 지구와 전혀 달랐던 역사를 가진 다른 행성들보다는 지구와 같은 모습이었던 적이 있는 화성이라면 우리가 다시 또 화성의 모습을 바꾸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성 테라포밍, 화성을 지구처럼 만들고 하는 거를 좀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보통 화성의 테라포밍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생전 물도 없고 대기도 없었던 이 황량한 화성을 드디어 우리가 처음으로 예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개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원래 물도 있고 대기도 있었는데 잠시 망가진 화성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그 테라포밍이 현재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해요. 어느 정도까지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진짜 영화처럼 화성을 다 푸르게 이끼 심고 풀밭 만들고 거기서 막 뛰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안타깝지만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조금은 힘들더라도 내가 화성에서 캠핑하는 정도로 살고 싶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은 할 거예요. 뭐 당장 화성의 흙으로 농사도 짓고 영화 마션처럼 뭐 감자도 심고 하는 거 어렵진 않을 거예요. 가능은 합니다. 지금 기술로도.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화성은 애초에 그 지구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아요. 그 지름이 절반밖에 안 되고 중력이 약하죠. 그러면 애써 우리가 대기권을 만들어 주어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우주 공간으로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리고 또 화성은 자기장이 없다 보니까 우주, 태양, 방사선으로부터 다 노출돼 있죠. 그러니까 보호막이 없어서 만약에 우리가 화성 표면에 산다고 하면 피부가 다 상하고 우주 장비도 다 망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화성에 가 살겠다라고 하면 지금 가능한 대안은 하나밖에 없어요. 화성 땅 밑으로 가는 거예요. 땅 속에. 네, 그 화성의 지각 자체를 하나의 방공호 삼아서 쓰는 거죠. 창문도 없고 평생 개미처럼 땅에 기어가 살아야 한다고 하면 과연 그거를 갈 것이냐. 그러니까 저도 그 굳이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것 같은데 돈도 훨씬 많이 들 거고 우리가 그 땅 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게 고작 감자 심고 캐내는 정도라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테라포밍이라는 걸 지금은 시도해볼 필요성이 좀 약하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성이 너무 약하니까 먼 미래를 바라보고 나라 돈으로 했구나 싶은데, 근데 요새 뉴스를 보면 이게 비단 정부가 붙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민간 기업들 이야기가 훨씬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또 왜 그런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주 개발은 뭐 국가 방위의 문제도 있고 또 굉장히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어요. 나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거창한 프로젝트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겠다. 이제 우리가 오래 전부터 해왔던 좀 사소한 미션들은 이젠 좀 민간으로 돌리자, 이런 전략을 많이 해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기업과 국가기관의 큰 차이라면 국가기관은 리스크를 되게 싫어해요. 최대한 위험을 줄이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죠. 반면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설령 우리가 리스크가 있더라도 조금 밀어붙이고 좀 더 공세적으로 투자하고 실험할 수 있는 좀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 동안 기술적으로 증명이 된 이제 그런 분야에서만 우리가 쭉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다소 위험하지만 또 사람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또 당장의 돈벌이가 되는 이제 그런 분야는 이제 기업 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 되게 재밌는 사례가 거의 20-30년 가까이 우리 지구 저궤도를 지켰던 국제 우주 정거장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2030년 즈음이 되면 공식적으로 미션이 끝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이제 그냥 대기 중에 추락시켜서 폐기할 거예요. 근데 나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 정도까지도 민간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대신 나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달 주변에 새로운 우주 정거장을 지어서 우주인들이 상시 달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우주 전초 기지 정도는 이제 우리 나사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업적으로도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민간 기업으로 가게 됐던 맥락이. 우주라고 하는 거는 국방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돈을 때려박아서 기술 개발을 하던 게 우주 산업이었었잖아요. 특히 미소 냉전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었냐면 기술은 좋아지는데 너무나도 비쌌어요. 항상 비효율적이었었어요. 현대에 들어서면서 분명히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우주왕복선인데 자꾸 사고가 나. 대표적인 사건이 1986년에 챌린저 폭발 사고로 인해서 7명 대원이 전원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2003년에도 콜럼비아호 우주왕복선 참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대원 7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2004년에 부시 전 대통령이 우주 개발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주에 대한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긴 거죠. 경제를 살려야지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막 쓰러져 가는데 우주 개발이 뭐냐라고 해갖고 우주 개발 예산을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삭감을 해버리게 됩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목적은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선 효율적으로 민간의 우주 개발 사업을 넘기자라고 하는 거긴 했었는데 이게 사실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그 닐 암스트롱이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당시에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주 시대가 도래했을 때 3등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손편지를 직접 써서 보내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쳐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민간 쪽으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됐죠. 아, 저는 그냥 최근 뉴스만 보고 이상하네. 나사가 왜 안 나오지? 왜 이상한 민간 기업들 이름만 자꾸 나오지 했는데 한국의 첫 번째 우주인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타고 갔던 우주 발사체가 소유주호였었잖아요. 러시아 거였단 말이에요. 왜 국제 우주 정거장에 가는데 러시아 걸 타고 가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도 쓸 수 있는 우주 발사체가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 거를 얻어 타고 간 거죠. 그러면 이 민간 기업들이 어쨌든 조금씩 이제 플레이어로 들어오면서 이들이 주도하는 우주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경쟁이 붙을 거고 그 경쟁은 경쟁 가격이나 더 혁신적인 서비스 이런 거에 있어서는 또 장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저 기업보다 먼저 달에 가야 돼 먼저 화성에 가야 돼 밀어붙이다 보면 좀 안전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장점이나 단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그 소유주만 해도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민간 우주 개발이 나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 왕복선이 퇴역을 하고 오로지 소유주에 의지해서 미국이 자국의 우주인들을 우주에 보내고 있었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러시아랑 미국이 정치적으로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로 가면 소유주가 일종의 이제 볼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우주인 우리 이제 지구로 안 보내준다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겠다라고 해서 나사가 우주로 가는 관문을 다각화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보잉, 그다음에 노스룹 그루먼 그리고 또 스페이스X 같은 이제 후발 주자들한테 여러 사업을 열어준 거죠. 나사가 원래 원했던 건 우주 관문의 다각화예요. 그러니까 보잉으로도 가고 노스룹 그루먼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도 가고 뭐 블루 오리진도 가고 다 가자였는데 결과적으로 마음에 드는 가성비를 확보한 기업이 하나밖에 없죠. 스페이스X.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스페이스X만으로만 의지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좀 안 좋은 상상을 해봤을 때 스페이스X의 어떤 사업주가 우리 이제 우주 재미없다. 우주 너무 돈 낭비되고 안 하겠다. 라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선언해버리면 또 나사는 우주인을 보낼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원래 의도했던 다각화 그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독점이냐라고 보면 사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도 해요.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연장선상에서 이미 사실 이 독점 구조는 폐해를 드러냈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스타링크의 인터넷망을 우크라이나가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순식간에 지는 걸 막아줬는데 1년쯤 지났을 때 우리 이거 비용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맞아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러면 통신망, 명령 체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먹통이 될 뻔한 상황이 되면 기업의 어떤 기업인이 우크라이나를 승리로 이끌 것이냐 러시아를 승리로 이끌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국제 외교의 결정권자 역할을 한 기업의 기업인이 할 수 있게 될 정도가 된 거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경쟁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독점 구조를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를 오히려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게 저한테는 참 비극적인 이야기인 게 저는 경쟁으로 인해서 이제 우주 여행도 조금 싸게 갈 수 있을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주를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뭐 꿈까지는 아니지만 희망, 소망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 여행의 가격이 지금은 얼마고 나중엔 얼마일까? 요거 좀 궁금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경쟁 상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공개된 공식 가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입찰을 통해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수백억은 그냥이죠. 스페이스X의 경우에는 2022년쯤에 그 우주 정거장까지 가서 우주 정거장에서 며칠 머물고 돌아오는 15일 일정의 여행 패키지가 한 번 있었었죠. 그 당시 가격이 675억 원 정도였으니까 블루 오리진도 뭐 티켓 가격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경매 등을 통해서 판매됐을 때 최고 한 300억 원 정도의 판매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한 장에 300억, 한 장에 600억이라고 하면 돈을 꽤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성이 잘 안 나오나요? 이게 왜 비쌀 수밖에 없을까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선 한번 쏠 때 안에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승객의 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뭐 맥시멈 해봤자 한 5명, 6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비싼 발사 비용을 그 소수의 승객만으로 충당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티켓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지금처럼 가격 경쟁력이 현실적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사 속에 잊혀진 콩코드 꼴이 날 거라고 봐요. 콩코드 여객기도 엄청 빠르게 뭐 유럽과 미국으로 오고 간다라고 해서 홍보했고, 실제로 시간이 돈인 사업가들을 이제 대상으로 많이 판매를 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당시 콩코드도 속도를 내기 위해서 기체를 얇게 줄이고 그러면서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승객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티켓 가격이 비현실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타는 소수만 타고 승객들이 많이 타지 않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앞으로 스페이스X가 뭐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뭐 한꺼번에 100명 태우고 200명 태우고 이런 스타쉽 같은 우주선이 나오지 않는 한 뭐 우리가 몇 달 고생해서 만든 용돈으로 여행 가고 하는 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발사체만의 문제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사단을 보면 워낙 어마어마한 열과 그 열기가 이제 발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도 상당히 손상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 우주 발사체는 엄청 비싼 거다. 그러면은 이런 우주선 보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대국들, 뭐 미국, 유럽, 러시아 뭐 이런 데서 만드는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은 사실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건 우리나라가 평가한 겁니다. 우주 선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뒤처져 있는지를 보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거의 한 1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중국하고 우리나라와의 격차 대략 5년 정도 중국이 더 앞서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이미 달 뒤편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우주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항공청이 생겨서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 이런 투자 연구를 하려고는 하죠. 근데 제가 최근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우주 항공청의 올해 새로운 예산이 한 1조 1,000억 정도로 배당이 됐더라고요. 그 물론 이제 다른 선진국하고 직접 비교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 나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0조, 40조를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을 이제 운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 전체 예산이 나사에서 했던 인사이트라는 화성 탐사선 미션 하나 예산에 맞먹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예산 규모로만 보면 아직은 많이 우리가 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뭔가 정부 차원에서도 쏟아 넣는 돈의 규모 자체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네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또 특히 이 우주 발사체, 우리가 직접 이 발사체를 전부 다 만들어서 쏘아 올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발사체는 왜 이 발전이 더딘 거예요? 그 단순히 예산 문제인 건가요? 예산 문제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 정치 상황 혹은 지리학적인 배경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된 상태이다 보니까 군사적으로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또 주변에 인접한 일본, 중국, 러시아 다 군사적으로 그렇게 화목한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고체 로켓은 못 만들었어요. 액체 로켓은 발사하기 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로켓 쏴야지라고 준비하면 주변국에서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아, 쟤네 이제 드디어 로켓 세워서 연료 이제 넣고 있네 라는 걸 다 감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고체 로켓은 연료 넣어놓고 어디 잘 창고에 넣어놨다가 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그냥 쏘면 되니까 그 준비 과정이 없는 거죠. 고체 로켓은 보통 미사일이죠. 그쵸, 맞아요. 그게 곧 미사일이에요. 액체 로켓과 달리 또 고체 로켓은 엄청 효율이 좋아서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못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기술인 액체 로켓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개발 과정에 더 험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는 거죠. 근데 고체 로켓의 경우에는 연료의 사용 정도를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체 로켓은 채워놓은 연료를 다 쓸 때까지 그냥 가는 거. 그래서 미사일인 거예요. 특히 이제 우주 개발 초창기에는 별다른 이제 섬세함 없이 그냥 추력을 일단 많이 내자라는 목적으로 고체 위주로 이제 개발을 한 거고, 점점 우주 경로나 이런 게 이제 고도화되면서 섬세한 컨트롤도 필요하고 액체 로켓도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러면 점점 트렌드가 고체에서 액체로 오고 있는 쪽인 거예요? 이제 복합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단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1단계에서는 빵 고체를 쓰고, 화성까지 경로 예쁘게 조절해서 갈 때는 액체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그러면 이 발사체 말고 대학교 학생들이 만든 요만한 뭐 큐브를 안에 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뉴스를 봤었거든요. 그런 거는 또 뭐라 그래요? 그거는 탑재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발사체의 제한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발사체를 개발하는 건 좀 더딜 수밖에 없었지만, 꽤 오래전부터 탑재체 기술에서는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이미 뭐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외주를 받아서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을 만들어 줄 정도로 탑재체 기술은 되게 훌륭합니다. 그러면 우리 왜 OTT 보면은 K 콘텐츠가 아무리 잘 나가도 돈은 OTT가 다 버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탑재체를 잘 만들어도 이 발사체를 잘 못 만들면 좀 허사가 되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해요. 발사체 비용이 물론 더 크고 더 효율적인 건 맞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탑재체만으로 우리가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면 발사체까지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에 비해서 많이 적은 건 사실이긴 하겠죠. 특히나 이제 말씀하신 그런 큐브셋, 그러니까 조그만한 위성을 이제 큐브셋이라고 하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큐브셋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기업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대학생들이 만들 수도 있는 수준의 이제 문제여서, 아마도 인공위성이 대중화된다고 하면 먼 미래에는 큐브셋을 많이 쓸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또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블루오션일 수 있는 거죠. 제가 하나 좀 흥미로운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2년에 그 스타링크 위성 40대가 갑자기 추락한 적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태양풍이 불어서 그 태양풍 때문에 얘네가 망가져서 추락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운용하고 있는 또 다른 큐브셋이 있는데, 그 한국천문연구원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도요셋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 대가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태양풍을 모니터링을 했고 실제로 스타링크가 왜 추락했는지를 이제 이걸로 규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하나의 우주 산업으로 본다면 그 일종의 후속 서비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새로운 시장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통신 위성이라고 하면 진짜 전 지구에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도요셋은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인공위성이에요? 이거는 지구와 어떤 통신 위성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태양을 모니터링하는 과학 목적의 위성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실시간으로 이제 우주 공간으로 태양풍 토해내고 에너지 토해내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태양풍이 지구를
직격으로 때려서 지구의 어떤 전산망이 망가지거나 인공위성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를 미연에 이제 예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주 날씨 예보 체계라고 해요. 실제 한국천문연구원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이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 인간 문명이 인공위성에 더 의존하게 되고 전산에 더 의존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서비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위성을 많이 띄우면 좋지 않나. 그런데 왜 3개밖에 안 떴지? 라는 궁금증이 있어서요. 일단 원래는 4대를 띄웠는데 그 하나가 그 로켓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서 사출이 안 돼가지고 지금 3개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에 시작했던 도요셋은 조금 시범적인 케이스여서 이제 이 소수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더 많이 띄울 수만 있다면 당연히 많을수록 좋긴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린 아직 순수하게 발사체를 많이 만들고 또 띄울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원할 때마다 띄우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또 한편으론 발사체 기술이 필요하기도 한 거죠. 저희가 탑재체를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최소한의 어떤 발사체에 대한 기술력은 갖추고자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주항공청이라는 데가 전 설립된지 몰랐어요. 그럼 예산도 1조 1천억 정도, 그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라면 뭔가 계획이 딱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세분화돼선 로드맵을 지금 짰어요. 우주 탐사를 위한 계획, 그다음에 인공 위성을 위한 계획, 그다음에 우주 수송, 이게 발사체거든요. 이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는 2030년대까지 우주 과학 탐사를 위해서 달 착륙 로버를 2030년대 초반에는 꼭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인공 위성 부분에는 2030년 초반에까지 우리가 초고해상도 위성을 발사하겠다. 그리고 우주 수송 발사체 분야에서는 2030년 초반에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재사용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하고 있는 상태죠. 역시 똑똑한 분들이 붙으셔갖고 네. 로드맵이 쫙 나와 그럼요, 있었군요. 그럼요. 그러면 이 우주항공청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나사가 있고 민간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우주항공청이 있고 민간 기업들이 좀 주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아직 관이 좀 주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거의 국가 주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영속적이려면 투자를 하고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 수익을 재투자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럼 우주 산업에 고객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굴까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결국 정부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정부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 예산에 의존하다 보면 사실 산업 생태계가 그렇게 생기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정부 주도로 우리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신생 기업들이 또는 여러 큰 기업들이 우주 개발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국가가 주도하는 우주 개발 사업에 약간의 하청 개념으로 좀 기업들이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가 개인의 아이디어로 뭔가 밀고 나가서 그 기업이 추구하는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주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국가가 목표로 하는 큰 그림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부품이나 서비스를 하청받아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되어가는 측면이 있죠. 그렇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 우주 산업을 위한 내년 예산이 1조 1131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될 것 같거든요. 아직 완전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보면은 2024년에 8,300억 수준이었다가 2025년 올해가 9,600억 정도로 잡혀 있었고, 이제 내년은 한 15% 정도 더 증액된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해보자. 지정학적인 그 단점이 너무 아쉬운데, 이 지정학적인 단점을 만들어내는 이 주변국들,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 이 나라들은 혹시 어느 정도까지 레벨이 와 있나요? 일단 중국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거긴 또 국가 주도로 밀어붙일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중국은 특히나 최근 한 10년 사이에 우주 항공 산업에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미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방 국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우주 정거장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천궁, 티엔궁이라고 하는 본인의 우주 정거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랜드스케이프 같은 곳에서는 중형 로켓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발사하고 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엔 중국도 재활용이 가능한 로켓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 중국은 화성에도 착륙한 국가가 됐어요.
그래요? 화성에도 착륙선을 보내서 거기에서도 이제 탐사를 성공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또 다음 목표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성에 샘플을 긁어서 지구로 갖고 오겠다. 그래서 화성 샘플을 갖고 돌아오겠다라는 미션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판 보이저 미션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70년대 그쯤에 미국이 천왕성, 해왕성 넘어 태양계 바깥까지 탐사선을 보낸 것처럼 중국도 성간 탐사선을 보내겠다라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일본도 되게 많은 발전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일본이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탐사 중에 하나가 소행성 탐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야부사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행성에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착륙을 해서 샘플을 얻고 그걸 다시 캡슐에 넣어서 지구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로켓 배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도를 2번이나 또 시도했고 성공도 했고요. 또 이미 또 일본도 많은 민간 기업으로 우주 개발이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자동차 기업은 실제로 그 월면 차라든지 아니면 탐사 장비용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완구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소형 우주선을 만들어서 진짜요? 예, 그게 이제 달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주 개발에 상관없을 것 같은 기업들까지도 이제 우주와 뭔가 연결된 일들을 다 맡아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기업들은 그 시장에 왜 뛰어드는 거예요? 일단 당연히 어떤 기술 테스트를 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서 우주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직은 물론 유의미하진 않지만 우주에 투자하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이미 달 탐사에 성공했다고 봐요. 작년 1월에 그 무인 달 착륙선 슬림이 달 착륙에 성공했거든요. 물론 임무 수행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해요. 착륙하는 과정에서 뭔가 고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시도도 못 해봤는데 일본은 지금 구소련,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서 달 착륙에 성공한 5번째 국가 예, 이미 이름을 올렸고, 아이스페이스라고 하는 민간 기업도 있는데 달 착륙에 아직 성공하진 못했으나 몇 차례 지금 시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발사체라고 하는 거는 스페이스X에서도 이제 스타쉽을 딱 쏘아 올리면서 폭발을 했어요. 폭발했는데 성공이래. 그래서 이게 왜 성공이야? 맞아요. 막 네. 터지는데 막 그쵸? 와, 막 이랬잖아요. 성공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기술적인 건 알 수 없으나 우주 발사체라고 하는 거는 실패와 개선, 트라이 앤 에러를 반복하면서 기술을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 야 실패했지,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지금 기술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주 탐사에 대해서 특히 선진국들이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실패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사례 중에 하나가 블루고스트 미션이 이제 최근에 여러 번 시도가 됐는데, 그게 이제 민간 기업에서 시도하는 달 착륙선이에요. 그 시도를 하다가 달에 도착하긴 했는데 얘가 꼬꾸라졌어요. 기울어진 거죠. 근데 거기 미션에 참여한 분들이 다 행복해했어요. 어쨌든 우린 달에 갔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시행착오다. 그래서 그게 쓰러지고 나서 되게 유쾌한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미션 브리핑 할 때 그 테이블에 그 모형이 있거든요. 그거를 옆으로 기울여 놓고 브리핑을 해요. 네, 그래서 되게 좀 귀엽기도 하고 그 실패 순간까지도 어떻게 즐기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주 개발 혹은 우주 탐사라는 게 실패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패하면 안 돼, 너 이거 얼마짜린데, 이런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오히려 발전하기 어려운 산업인 거네요. 그러면은 아직 우리가 5년에서 10년 뒤쳐져 있다고 하지만 그 격차가 많이 줄어서 뭐 1년, 2년 이렇게 따라잡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5년, 10년 늦었다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지적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원래 한 30년 뒤쳐져 있었는데 지금 5년, 10년 뒤쳐진 수준까지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뭐 또 잘하니까 앞으로도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우주 강국이 되는 날을 기원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앞으로 우주먼지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으신 우주와 관련된 소망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가 우주에 가는 동기가 조금은 달라지는 미래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엔 어떤 전쟁을 배경으로 적국을 먼저 공격하고 감시하겠다는 어떤 그런 군사적인 목적이 동기가 됐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오늘 우리가 쭉 얘기했던 우주 산업적인 측면, 어떤 기업이 성장하고 큰 돈을 벌어들이고 하는 어떤 미래 먹거리 측면에서 이제 우주 개발을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류는 단 한 번도 우주가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간 시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갈 우주라면 이제는 진짜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여행 가듯이 가보고 싶어서 가는 우주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동기가 허락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성비가 갖춰지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먼지님의 제자들이 공부를 마치고 번듯한 곳에 취직해서 큰 돈을 벌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선순환이 되어야 더 그래야- 좋은 인력이 또 그렇죠. 더 좋은 인력이 또 이제 들어가고. 그 제자가 되고 또 성장하고 또 기업에 가고. 맞아요. 그런 날이 오기를 또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테마버스에서는 전환점에 선 우주항공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주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꿈들을 꾸고 있지만 우주는 우리가 아무리 꿈꿔도 당장 와닿지 않는 그런 먼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낭만적일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우주가 너무 넓은 덕분에 대책 없을 정도로 너무 넓은 덕분에 우리에게 끝없는 꿈과 욕망을 심어주는 그런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꿈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서 정말 우주도 제대로 활용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큰 돈도 벌어보고 이런 흥미로운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의 이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주시는 좋은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 여기서 시즌 1을 아쉽게 종료하지만 조만간 시즌 2로 또 더 재밌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스트 이시우, 투자세계 담당 이주호 기자. 우주항공 세계 담당 우주먼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